네, 인지대 의대를 위한 아이덴티케이트의 이용 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터니린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터니린은 이 아이덴티케이트를 포함한 이런 연구윤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글로벌 에듀테크 회사입니다. 이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아이덴티케이트 2.0 및 AI 감지 기능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학계 트렌드를 겸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실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스닉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입을 신청한 후 계정이 만들어지면 간단하게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하여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결과를 보실 때에 여러 가지 부가 기능에 더하여서 관심이 이제 많이 있으신 AI 감지 기능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당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희는 26년 차 연구윤리를 위한 글로벌 에듀테크 회사로서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 기반 표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기관에서 쓸 뿐만 아니라 학문기관에서도 많은 학교에서도 이 표절 예방을 위해서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 중 오늘 세션의 주제가 되는 내용인 이 아이덴티케이트를 중점으로 설명을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케이트의 모토는 Publish with Confidence입니다. 즉, 자신 있게 출판하세요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술 논문 전용의 유사도 검사 솔루션으로서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이 유사도와 관련된 지표를 드림으로써 효과적으로 표절 예방이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을 했다면 이제는 AI 생성 콘텐츠 또 포함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연구자를 지원하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이 아이덴티케이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저널에서 직접 사용하는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저널에서도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하루에도 쏟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을 하는 툴이 아이덴티케이트입니다. 이 저널용 아이덴티케이트는 이름은 크로스 체크라고 부릅니다.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아이덴티케이트와 100% 동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이 구독하여서 연구자가 사용을 할 때에는 이 명성을 보호하고 혹시나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여서 성공적인 논문 출판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 아이덴티케이트 2.0을 그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identicate.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셨을 텐데요. 최근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어서 아이덴티케이트 2.0으로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이 아무래도 보시는 뷰가 훨씬 더 고객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필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더 이용하기 쉽게 바뀐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AI 글쓰기 기능과 플래그 기능 등과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통합된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럼 많이 관심이 있으신 이 AI 글쓰기 감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을 그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러한 뒷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학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2022년에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챗 GPT로 대표되는 LLM, 즉 AI 작성 도구를 사용을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이것은 저희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이뤄진 연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2024년 3, 4월에 UP, 즉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응답자 중에서 76%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연구를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연구 조사나 리서치 데이터 분석, 글 다듬기나 기존 연구 요약 등 이 기존의 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에 사용을 한다고 답을 했고요. 사용 경험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물은 문항에는 응답자의 3분의 1이 AI가 시간을 절약해주며 67%는 AI가 어느 정도 연구에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OUP에서 한 이러한 설문 내용을 봐도 이 연구계에서 꽤나 이 부분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스스로 또 사용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동료 연구자들을 봤을 때도 꽤나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이 AI 작성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감지 기능이 또 런칭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위험한 점을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이 리트랙션 워치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것은 2023년에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하나의 일로서 이제 확장이 된 일인데요. 네이처에 이제 게재가 된 논문 중에 Regenerate Response라는 챗 GP 특유의 어떤 문구가 끼워져 있는 것을 한 독자가 발견을 했고 그것을 이제 제보해서 널리 알려진 사례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리트랙션 워치에 계속해서 현재 투고가 되어서 볼 수 있는 논문 중에서 AI가 작성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로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그러한 그 증거, 일종의 증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그러한 페이지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례에서 보면 As an AI language model, I do not have personal beliefs or emotions 라고 시작되는 문구가 있죠. AI 언어 모델로서 저는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신념은 없지만 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논문이 투고되고 출판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논문이 철회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As of my last knowledge update in September 2023라고 돼 있죠. 2023년 9월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저의 지식 업데이트에 의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또한 여과 없이 끼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사례를 살펴보면 mean value를 구하는 것에서 certainly here are the equation for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대화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A와의 대화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저널들도 많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널에도 굉장히 타격을 주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도 저널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저널을 찾아보시면 실제로 이 AI 작성 도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이언스지는 챗 GPT를 저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이건 왜 굳이 말을 하냐면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걸 저자로 인정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죠. 왜냐하면 이것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주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커버레터와 감사의 글, 즉 acknowledgement에다가 밝힐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 어떤 모델을 썼고 버전은 무엇인지, 어떠한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는지와 같은 사항들은 메소드 섹션에 기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다 얘기를 한 것은 AI 작성 도구가 생성한 모든 내용의 정확성과 표절 문제, 출처 문제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심사자는 AI가 부적절하게 쓰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자가 AI를 사용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나 문제 생기면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못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추가적으로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멀티미디어는 사전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허가는 건별로 진행됩니다. 한 연구자가 한 논문 건에 대해서 허가를 얻었다고 해서 다음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편집장인 홀든 톨프는 마지막으로 맺는 말에서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는 학문 분야인 만큼 관련해서 상황이나 관련 저작권법, 업계에서 인정되는 윤리적 사용 범위가 달라지는 대로 이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처를 좀 살펴볼까요? 네이처도 마찬가지로 이 authorship, 즉 저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고요. 메소드 섹션에 이것에 대한 사실을 명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준 부분은 AI Assisted Copy Editing은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습니다. 즉, 사람이 직접 작성을 한 글에서 가독성이나 스타일 개선, 문법이나 스펠링, 구두점의 오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교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는 굳이 이것을 사용했다라고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do not include generative editorial work and autonomous content cre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 이것이 생성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경우 최종 텍스트 산출물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 네이처지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듯이 뭔가 글을 좀 다듬거나 이런 교정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일견 더 리터럴한 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최종 텍스트 산출물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까 보여드린 사례와 같이 AI가 작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끼워 들어가져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하는 몫이 저자에게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처지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해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AI를 통한 이미지 생성 분야의 빠른 발전은 법적, 지적 재산권이나 연구윤리 이슈로 이어지고 있어서 스프링거 네이처는 현존하는 지적 재산권과 출판윤리, 베스트 프랙티스를 엄격하게 준수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비디오 사용을 금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계약 관계 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프링걸 네이처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법적인 허용 방식과 범위 내에서 이미지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고요. 건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런 예외 상황에서도 이미지상의 AI를 통해 생성됨이라는 라벨링은 필수로 넣어야 하고요. 생성형 툴이 아닌 다른 도구로 기존 이미지나 표를 조작하거나 합성하는 등의 조치를 가했다면 이를 밝히는 캡션을 삽입하고 투고 시 이 부분에 대한 건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어 리뷰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긴 내용인데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피어 리뷰어는 관련 주제에 있어서의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신뢰해서 선정을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피어 리뷰 단계에서 외부와 공유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검토 중인 원고를 업로드하지 않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이 사용이 됐다면 이걸 명확하게 피어 리뷰 리포트에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그러면 이 학계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기사와 또 사이언스즈의 편집장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연구원의 실장님께서 내놓으신 코멘트에 따르면 연구 게재 전에 작성자가 AI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있으면 보다 충실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AI 사용의 보편화를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활용함에 있어서 허용되는 선과 방식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활용할 것이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지점이고요. 또 저널에서는 이건 굉장히 최근에 나온 아티클인데요.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아까 사이언스지의 입장을 밝혔던 그 편집장 홀든 톨프가 최근에 올린 글인데요. Some guidance for authors on engaging with media 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어떤 미디어가 접촉해 올 때에 주로 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는 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의 사례는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국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긴 글이지만 요약을 해보면 이 저널은 연구자와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고한 논문이 출판되었다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출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원고가 훨씬 더 많은 독자에게 공개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일반 독자를 포함한 훨씬 더 많은 독자에게 공개된다라는 것은 내용상 문제가 있음이 추후에 발견되면 이 어떤 성공적으로 투고가 되었다라는 이 단일성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와 스캔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지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캔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전반에서 연구자는 연구 윤리와 투명성을 유지를 해야 하고 이것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관이나 저널을 협력적인 관계로 여기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널은 정말 문제가 있다면 팩트 중심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없다면 없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AI가 얼만큼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좀 어두운 점, 잘못 활용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 AI를 활용을 하되 가이던스를 좀 명확히 갖고 또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함으로써 AI를 사용한 것이 문제시되지 않도록 연구자도 체크하고 저널도 체크하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한 가지 하실 수 있는 게 아이덴티케이트를 활용을 하시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서 전통적으로 이 저널들이 아이덴티케이트를 통해서 이 원고의 유사성을 검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3-4년 사이에 이 AI 툴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대비되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좀 미스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AI 감지 도구가 출시가 되었고 아이덴티케이트에 붙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아이덴티케이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이런 기능들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이덴티케이트를 이용하는 순서는 먼저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계정 신청은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소속 병원마다 신청하셔야 되는 관리자 정보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해당 내용을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소속되신 그러한 병원마다
죄송합니다. 기관마다 네, 그에 맞게끔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을 하실 때에 필요한 내용은 이제 본인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아이디로 사용할 원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을 받고 나면 등록을 해 드리게 될 텐데요. 그 등록을 해 드린 다음 한 번에 이러한 계정 활성화 비밀번호 세팅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등록을 해 드리게 되면 이러한 메일을 받게 되실 겁니다.送信자는 No Reply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아이덴티케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클릭을 해 보시면 가운데 초록색으로 계정 활성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고유한 로그인이라고 가장 하단에 인제대 의대를 위한 고유한 아이덴티케이트 접속 URL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 편리하고요. 또한 처음에 안내된 바대로 의학도서관 사이트에도 이러한 고유한 로그인이 이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접속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계정 활성화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용자 이름은 이메일 주소로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어 주시고요. 비밀번호를 2번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대소문자를 혼합하고 숫자와 특수문자를 하나씩 넣으셔서 최소 8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는 부분에 박스를 클릭하시면 체크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될 거고요. 거기 로그인해서 사용자 이름에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본인의 사용자 이름, 즉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잊으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링크를 통해서 다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사이드바에 홈이라는 화면이 있고 본인의 유저네임, 즉 메일 주소가 여기 보일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런치라고 해서 시작하는 버튼이 있을 텐데요. 지금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이 한국어로 메뉴명을 변경하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유저네임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언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언어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메뉴명이 한국어로 변경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이 아이덴티케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의 시작이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죠. 처음에 런치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이 한국어로 시작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화면에서 업로드를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사이트에서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시작 누르고 업로드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방식은 끌어서 놓기도 가능하고 파일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면 문서명은 자동 기입이 되고 본인의 이름과 성을 기재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올리는 파일은 여기 요구사항을 잠깐 확인을 해 보시면 용량이라든지 그런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AI 장문 감지에 대한 제한 사항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문서명이 자동 기입되고 이름과 성을 기재한 그 업로드 건이 처리가 되고 있을 때에는 처음에 처리 중이라고 나오다가 결과가 도출이 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그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요. 결과에 접속하실 때에도 이 결과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결과창을 팝업시키시면 됩니다. 결과는 크게 일치그룹과 출처라는 뷰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전체 유사성은 전통적인 방식과 같이 전체 100% 중에서 몇 프로가
아이덴티케이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매치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유사도 지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치 그룹과 출처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출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가 이제 전통적으로 아이덴티케이트 버전 1에서도 계속 보셨던 것이기 때문에 출처뷰로서 보실 때에는 1번 출처가 가장 높게 매치가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쭉 그보다 낮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출처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본문 내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동이 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1번 출처를 누르시면 1번에 해당하는 똑같은 색깔과 번호로 이 부분이 이 출처에서 매치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이라이트가 되어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버전 2에서 새롭게 생긴 이 일치 그룹이라는 뷰는 무엇인가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매치가 된 것들 중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징에 따라서 몇 가지를 그룹 지어서 보여드리는 뷰입니다.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이 초록색을 보면 직접 인용 표시와 출처 표기가 되어 있는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쌍따옴표 처리가 되어서 직접 인용 표시가 되었고, 출처 표기 주로 이 저자명과 그 연도가 적혀 있는 괄호로 표시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된 것들은 가장 마지막 그룹으로 이제 묻고 있고요. 그 위로 가면 뭔가 하나씩 누락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출처 표기 괄호로 되어 있어서 이 연도가 적혀 있는 그런 출처 표기가 누락된 부분 중에 매치가 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쌍따옴표 처리가 된 이 직접 인용 표시가 누락이 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게끔 나눠드리는 그런 뷰입니다. 현재로서는 영어 제출물에 특화된 기능으로서요. 타 언어에 대해서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실 수 있는 뷰는 다운로드해서 피지컬 카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상단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클릭해 보셨을 때 유사성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인쇄하기를 원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기를 원하시면 두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결과상에서 보면 유사성이라는 탭이 있고 AI 글쓰기라는 탭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서도 유사성 보고서와 AI 글쓰기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간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은 해당 탭을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AI 감지 기능에 대한 결과는 AI 글쓰기라는 탭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외 기능과 관련된 몇 가지 필터 기능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결과를 검토를 하시게 되면 그 중에서 내가 잠시 이거는 제외하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필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전체 유사성 옆에 있는 필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제외 가능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참고 문헌이 제외가 가능합니다. 매치가 되는 것들 중에서 참고 문헌도 다른 문건에서 똑같이 사용이 됐다면 매치가 될 텐데요. 그 부분 제외하시기를 원하면 체크하시고 필터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밑에 둘 다 인용 텍스트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네, 이것은 지금 참고로 이 부분에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영어로 보셨을 때 첫 번째 인용 텍스트는 쿼럴 텍스트로서 직접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 텍스트로서 출처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는 직접 인용에 대해서 내가 잠시 제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출처 표기한 것들, 괄호로 표시가 되어서 저자명과 연도명이 있는 그런 출처 표기한 내용에 대해서 제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신 후에 필터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논문의 초록이라든지 연구 방법 및 재료와 같은 섹션별 제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외 기능은 필터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신 후에 하단의 필터 적용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고요. 단 이것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영구 삭제가 아니라 해당 결과 내에서의 일시적인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복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구 방법은 체크를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체크가 풀리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었던 것이 다시 풀리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하단의 필터 적용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구가 이루어지고요. 원래의 결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에는 필터라고 되어 있는 건 밑에 있는 유사성 보고서로 돌아가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터 기능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제출물 비교 대상이 모두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건데요. 간혹 가다가 어떤 것과는 제외하고 검사를 하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버전 2에서 추가된 그런 기능은 견본 인쇄, 즉 프리프린트를 제외하는 기능입니다. 이 프리프린트는 이 부분에 정식으로 이 부분 정식 동료 평가에 앞서서 이 공개 서버에 게시된 그러한 견본 인쇄, 즉 프리프린트 부분이 잡혀서 유사도가 높게 매치가 되면서 하이라이트가 크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고거 내가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견본 인쇄 출처를 이 부분에서 제외하시고, 즉 다시 한번 클릭하신 후 필터 적용을 하신 후에 검사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기능이 버전 2에서는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부가 기능 중 특정 출처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 출처를 제외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이것은 아무 때나 그냥 유사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요. 저널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기 때문에 효용이 없고, 이 특정 출처 제외나 특정 텍스트 블록 제외는 언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냐면, 보통은 이제 검사 결과가 본인의 선행 연구와 매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잠시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 먼저 검토를 하고, 내 것과의 매치는 혹시나 자기 표절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타인 것과의 매치가 끝난 다음에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내 것과의 매치를 보는, 이러한 그러한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특정 출처 제외 기능이 있는 건데요.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출처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밑에 일치 제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특정 출처가 이 매치된 것들 중에 제외됩니다. 혹은 본문 내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텍스트 제외라는 버튼이 뜹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특정 텍스트 블록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영구 삭제가 아니고 이 결과상에서의 제외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를 하셨다면 전체 유사성 퍼센테이지에서 그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제외된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제외를 하신 것들이 쭉 나와 있을 것이고요. 모든 검토를 다 끝나고 다시 이런 제외했던 것을 포함해서 결과를 보고자 하신다면 모든 출처 포함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각각의 제외한 것들로서도 개별적으로 복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주 사용자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관리자께서 주 사용자로 권한을 주신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내용을 공동 연구자와 함께 공유하여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업로드 버튼 옆에 있는 폴더 추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이것을 내가 같이 논문을 쓰는 공동 연구자와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유 버튼을 누른 후에 이제 초대하기를 원하는 자의 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다 넣고 초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남겨놓았는데요. AI 글쓰기 감지 기능입니다. AI 글쓰기 감지 기능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사성이라는 탭
것과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AI 글쓰기라는 탭을 클릭하여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전체 글 중에서 AI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트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런 글을 쓰는 방식과 AI 작성 도구가 쓰는 방식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서 그것을 플래그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재로서는 영문 제출물에 한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제출물에 대한 부분들도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 영어, 스페인어가 런칭이 되었고, 그 다음 이 올해 상반기 내로 일본어가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지금 당장 런칭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희의 AI 작성 감지 기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겸하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약 5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챗 GPT가 너무나 급하게 흥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제 속도를 타서 런칭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개발 아주 초기부터 저희가 갖고 있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즉 거짓으로 이것이 AI가 썼다라고 진단하는 거짓 양성률이 최대한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중요한 개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런칭한 AI 감지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거짓 양성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하게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 기능은 아무 글에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PPT의 블랙 포인트라든지 그러한 간단한 형식의 그러한 발표와 같은 것과는 관련이 없고 저희는 이 학술 논문의 대상으로 해서 유사도 검사를 계속해 했던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술적인 글, 긴 장문의 학술적인 글과 같은 형식의 AI 작성 도구가 사용되었는지를 감지하는 데 특화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단어수와 최대 단어수가 있는데요. 최소 300단어, 최대 3만 단어에서 작동되게끔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뤄진 업데이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AI 생성 부분만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AI를 통해서 생성을 했고 그 다음 paraphrasing 툴을 통해서 이용을 한 경우 따로 보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작성하게 되면 이것이 금방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paraphrasing 툴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각색을 해서 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트렌드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여드리는 이 두 번째 기능을 런칭을 한 것이고요. 퀼봇이라든지 뭐 그래머리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스크리버라든지 이러한 paraphrasing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 부분을 각색해 줘라고 해서 생성된 것은 이를 통해서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지 않고 별표로만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것 역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릴리즈인데요. 제가 잠시 저희 그 AI 관련된 릴리즈 노트 페이지를 보여드리자면 이 AI가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언스지조차도 그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남겼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 프랙티스들도 굉장히 다변화되기 때문에 저희 AI 감지 툴 역시 고정적인 형태로 남아있지 않고 그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다이나믹한 툴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투명하게
각각의 어떤 업데이트를 단행을 했으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20% 미만의 것들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도 그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런칭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는 안전한 거냐? 몇 프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도 있어서 20% 미만을 보여드리지 않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2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거짓 양성률을 1% 미만으로 잡는 것에 약간의 튀는 특이점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저희가 이 정확한 부분들을 유지함에 있어서 20% 미만은 보여드리지 않는 편이 이용자 면에서 더 유익하다라는 판단하에 이 부분은 어 별표로 표시가 되고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 부터 그 이상부터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제 더 릴리즈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일본어 그 AI 디텍션이 런칭을 하게 되면 이 내용도 여기에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직접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만 보여드리고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서 페이지를 런칭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유사성 퍼센테이지와 AI 글쓰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검사해 놓은 것이라서 여기 보면 AI 생성 전용만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업로드를 원하실 때에는 이 버튼 눌러주시고 끌어서 놓기 혹은 파일 선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데모를 통해서 이 업로드라는 것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꺽쇠가 아래로 향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 보셨을 때 데이터베이스 비교가 있고 문서 간 비교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비교로서 저희의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해 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이 문서 간 비교는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A와 A-라는 특정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파일 중에 얼만큼 유사하고 어디가 유사한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파일 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파일을 여기다 올리고 A-라는 파일을 여기다 올려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둘 간의 유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교가 되는 파일은 하나뿐 아니라 최대 5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이로써 부가 기능에 대한 설명도 전체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된 내용 중에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이 아이덴티케이트가 연구자분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 코리아 세일즈 골뱅이 터니닝닷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